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원래 나무노 멘토는 목요일에 사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틀 일찍 왔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에 안 나오나? 나와야죠. 목요일은 또 언제든지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 위해서 또 목요일도 나올 예정인데요. 오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많이 배워 나간다면 이 시장 어려운 부분도 가볍게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회복이 상당히 이제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바로 무소유 경제가 유행한답니다. 무소유 경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항상 사지 않는다. 어떻게 필요할 때만 꼭 어디서 빌려 쓰면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렌탈 사업들 굉장히 좀 화랑을 누리고 있는데요.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이게 현대에서 나온 세단, 고급형 세단 G 그로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4년 렌탈을 하니까요, 57만원인가 56만원에 월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렌탈의 시대. 그런데요, 우리가 무소유 경제 빌려 쓰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주식이다, 이거. 주식 빌려 사고 그러면 안 되겠죠. 돈 빌려 주식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자, 주식만큼은 제발 좀 소유의 경제, 소유의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 02-3153-2611번에서 번호가 하나 추가됐네요. 2612번까지입니다. 자, 무료 문자 013-3366-0110,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가능하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centtv.co.kr www.cent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법 관련 내용이라든지 종목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궁금한 점, 모든 점들에 대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여튼 코스피가요 한 8포인트 가량 상승했죠. 자, 1932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또한 0.4포인트 가량 상승하면서 518.90포인트 기록됐습니다. 환율은 약보합선인데요. 1071원 10점 기록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갑자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서 올라갔느냐? 그건 아닐 테죠. 분명히 삼성전자가 급등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어디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지수라는 겁니다. 즉,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매도를 했는데 선물에서는 순매수 전환이 되었고요. 지금 옵션 만기를 지금 이틀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왜 얘들은 삼성전자를 샀느냐? 옵션 만기 충격이 일단 없다, 이거 아니에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 없이 흘러가면서 지수가 반등할 자리가 확실히 나온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가장 밀접한 삼성전자 위주로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왔다. 삼성전자가 2% 올라간 거는요, 우리 삼성전자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요, 굉장히 좋은 일이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수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수가 살아야 내 종목도 살고 여러분들 종목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재밌는 게요, 통상 IT가 강세, 자동차 강세, 조선 강세, 건설 강세, 이런 식으로 업종군들만 순환매가 돌아가는 게 최근의 흐름이었는데 아니고요. 업종 내에서도 종목끼리 또 따로 놀아요. 화학업종 내에서도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고.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주가는요, 시장 충격을 받으면 동시에 떨어지지만 올라올 때는 절대 똑같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업종이 회복된다고 해가지고요, 동시에 다 모든 업종이 올라가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어떤 게 필요해요? 종목의 선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데 보다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못 골라내겠다, 제가 하는 거 따라오시면 되잖아요. 그렇게도 못한다? 연락을 한번 주세요. 서울경제TV에서 그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에 대한 AS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수익률부터 좀 말씀해 드리면은요,
한전 KPS가요, 지금 현재 수익률 6.9% 기록되고 있고요. 대우인터내셔널 또한 한 6.5% 순조로운 항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아이스코 6%대 역시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추천인데 상당히 좀 좋았네요. KTNG 같은 경우와 강원랜드는요, 약보 합산 한 마이너스 1%대 내림세 기록되고 있습니다. DGB 금융지주는요, 이 외국계 싱가포르계의 매도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한 5%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궁금증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한전 KPS는 흐름, 지금 수급 자체가 너무 좋아요. 외국인이나 그리고 기관, 연기금 수급 굉장히 좋은데 왜 이렇게 수급이 좋느냐? 제가 계속 강조해드립니다. 올해는요, 원전의 원년입니다. 원전의 원년.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국전력 주가 어때요? 엄청나게 강하죠. 그 강한 이유는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강한 게 아니에요.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강한다면 그거는 별로 우리가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닐 건데 올해 바로 해외적으로의 이 원전 지출이 계속해서 가능성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주 포커스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추세에 깨어지지 않는 흐름을 계속 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이 가격이 뭐 6만원, 7만원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보유하시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시장이 다소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우인터내셔널 흐름은 어때요? 굉장히 탄탄하죠. 에너지 부분이고 일단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확보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미얀마 가스전에서도 이제부터 실적이 전부 다 플러스로 계산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우인터내셔널, 이 포스코와의 시너지 효과까지 더불어서 올해는 정말 기대할 수 있는데요. 역시요, 좋은 종목은 이렇게 줄 하나 꺼두면은요, 이 줄 타고 가는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그어놓은 이 검정색 줄을 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주가 분석에서는요, 이 기술적 분석할 때는 이 추세가 제일 중요하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요, 추세가 깨질 때까지는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다 만들어집니다. 자그마한 파도에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계속적으로 보유하시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해 드린 건 현대제철 부분으로 내년 강판 넘어갔다고 해서 우려할 거 없다. 이 또한 어디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는 메인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하이스코를 놔두고 현대제철만 살리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을 분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상식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기 전에 이 업종, 이 회사가 과연 좋아질 수 있느냐, 이 상식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겠죠. 이 흐름은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출발하는 단계니까요, 수익률 좀 더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KTN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수기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보다는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주가를 땡길 만한 모멘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적 부분에서도 급격히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은 아니죠. 일단 방어적인 측면은 굉장히 강한데요. 포트 종목 수가 늘어나게 되면 KTNG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나중에 특정 부분에 가서 포트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랜드인데요. 이 기대치가 상당히 큽니다. 요즘에 세븐럭이라든가 이 GKL이죠. 파라다이스. 이 중국 쪽에 어떤 고객들이 힘입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잘 갔는데 이 강원랜드는 아쉽게도 우리나라 내국 카지노다 보니까 경기를 좀 많이 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절대적인 평가와 이익 측면으로 본다면 다른 두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인 매력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겠나. 뭐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요, 이제 움츠릴 만큼 움츠렸고 매집이 될 만큼 매집이 된 흐름이니까요. 이제부터 좀 강한 상승세 돌아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지금 금융주가요, 우리나라의 업종 중에서는요, 가장 저평가된 업종이 뭐냐 하면 저는 무조건 금융주를 뽑습니다. 금융주보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은 거의 없다. 역사적인 저평가 국면인데 그 중에서요, 이익을 제일 많이 내고 있는 기업들은요, 어디에 있냐면 지방은행주예요. 그래서 BS라든지 DGB라든지 이들 기업은 향후 성장성도 있고 그리고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DGB니까 대구 한번 가보세요. 대구 가면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아무리 싸워도요, 대구은행은요, 그 자리에 그대로 기존의 고객들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DGV 금융지주의 이러한 주가의 흐름들, 이거는 순간적인 찰나에서 나오는 수급적인 부분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DGV 금융지주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보유하겠습니다. 최소한 16,500원까지는 빠른 템포의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들 AS 해봤고요. 이제부터 나무의 워렌 버핏 2.0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우리 소매 유통기업 했거든요. 소매 유통기업 하면서 이 재무제표 사항에서 중요한 몇 포인트를 좀 짚어봤죠. 이제는 그 앞에 우리가 수주업을 제가 건드렸었는데, 이 수주업은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먼저 소매 유통업의 재무제표를 살짝 건드려봤으니까, 이제 수주업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수주업의 재무제표를 넘어서서 오늘은 이 서비스 기업까지 노크를 할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수주업 이야기들 어떤 거요? 건설이나 그다음 조선이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우선 지난 한번 살짝 리뷰를 한번 해보면은요. 선급금이라는 게 있었다, 그죠? 선급금이라는 게 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거. 그러니까 우리 조선사나 건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받아서 선수금 돈이 좀 들어오잖아요. 돈이 좀 들어오지만 그 공사 중에 다른 하청업체들한테 계속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 주기 차이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주기 차이가 발생하면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선급금이고 결국 뭐예요? 유동성 리스크. 자, 시청자 여러분, 유동성 하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유동성이 뭐냐? 간단해요. 돈이 잘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돈 잘 돌아가나 이거예요. 돈이 잘 돌아가는 요인, 그리고 안 돌아가는 요인 다 선급금과 선수금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자,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죠? 공사를 했는데 돈을 아직까지 못 받았네. 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부분. 수주기업의 공사대금 청구에 단계별로 공사가 굉장히 크잖아요. 크니까 한 번에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받겠죠. 그 중간중간에 받기로 한 게 매출 채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재고자산, 이 부분이 뭐냐면 제조기업보다 높은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다. 최근에 이제 건설 같은 경우 볼게요. 조선은 별로 재고자산이 크게 부담은 안 되는데, 건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남아있는 미분양이 전부 다 뭐예요? 재고자산이네.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가격의 리스크는요, 굉장히 크죠. 이게 바로 제조기업보다 굉장히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게 수주업의 이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공장, 설비 이런 거거든요. 건설은 없죠. 건설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현장에 가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현장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조선사는 뭐예요? 이렇게, 거제도에 옥포 조선소, 부산 영도 이렇게 조선소들은 전부 다 제조업과 유사해서 이 유형자산은 굉장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선수금은 뭐라고 그랬죠? 고객으로 받는 계약금. 근데 이게 선수금이 뭐로 들어간다고요? 부채로 들어가요. 부채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 해드렸어요? 조선사가 부채가 많은 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다고. 건설사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부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뭐만 체크하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수주업은 요거. 선수금은 어떤 부채? 좋은 부채다. 좋은 부채. 선수금이 많을수록 이 회사는 수주받아 놓은 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채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좋은 부채 선수금이라는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다 이해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배워도요, 남들보다는 벌써 한 단계 앞에 나가 있어요. 남들한테 물어보면, 야, 건설사가 부채 많아가지고 조선사도 보니까 조선사도 부채가 많은데 그거 돼? 하면 살포시 한번 웃어주시면서, 야, 선수금이라고 들어봤어? 이런 말 한마디만 게임 끝! 전부 다 조용. 바로 좋은 부채라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 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최근에 대우건설 분식회계 이야기 나오고요. GS건설 폭락, 삼성 엔지니어링 난리가 나잖아요. 4분기 지금 실적 가지고.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내용을 모르니까. 대우건설이 무슨 분식회계지?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가 누구죠? 산업은행이에요. 그럼 정부거든요. 정부가 분식회계를 해?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잡을 수 있다, 없다? 못 잡지.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줄줄이 안 되겠다. 그거는 모르겠고. 여튼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요놈 때문에 그래요. 매출액 때문에. 이 매출이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요. 이 공사가 우리가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는요. 중간중간에 매출액이 올라가서요. 그런데 자기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경우에는요. 완성될 때까지는 매출이 아니야. 그러면은, 보세요. 자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를 하나를 이제 건설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의 단지를 이제 뭐 대규모 단지를 건설하는데 그 건설 다 해가지고 다 지어가지고 다 세팅이 될 때까지는 매출이 10원도 안 올라서는 거예요. 자체 분양공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분명히 돈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분양 처음에 할 때 분양 돈 분명히 계약금만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 받았으면 전부 다 100% 부채죠. 부채만 계속 있는 상태에서 완성될 때까지는 뭐예요? 매출액이 하나도 안 잡히니까 매출액은 작고 부채는 엄청나고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이 회계상으로요.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건설업의 문제가 뭐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비자금이 과거에 지금은 안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말해야 되겠죠, 제가. 그렇지만 과거에 비자금 다 어딜 통해서 만들었어요? 전부 다 건설 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스팔트 고속도로 하나 냈는데 아스팔트 1cm만 얇게 깔았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 남는가?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수익 구조와 그리고 이러한 회계적으로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돼. 분식이야. 근데 자기들이 이쪽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관들도 어떻게 하느냐. 대충 어른 잡아 때려놓고 건설이니까 디스카운트 20% 쳐. 탁 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자. 매출액이라는 것은 자체 분양공사의 경우에는 완성 기준까지는요. 전부 다 부채로만 잡히고 매출액은 안 잡힌다. 이 정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수주잔고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짜리 수주를 받았다. 그런데 이게 5년짜리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4년이 되는구나. 1년 더 연장. 5년짜리인데 1년을 했네요. 그럼 몇 년이 남아있죠? 4년이 남아있네. 이게 뭐예요? 수주잔고다. 그래서 수주잔고가 남아있다는 것은 향후에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수주잔고에서는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악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뭐예요? 건설회사들이 중동발 전부 다 저가 땡처리 수주 얻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요? 내년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악성에 대한 수주잔고가 아직 한 1년 정도 남아있어요. 요거 때문에 건설사들이 지금, 건설자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1조 클럽. 원래 1조 클럽이 뭐예요? 수출 1조 또는 매출액 1조 이런 클럽인데, 건설사는 요즘에 1조 클럽이 뭐로 유행해요? 영업 손실 1조 클럽이야. 1조씩 나가 떨어지는 게 요즘의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이 수주잔고에 어떤 게 중요하다? 수주잔고에 질이 중요하다, 질이. 수주잔고가 많다고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질의 수주잔고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악성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는 이 매출액 부분하고, 그리고 수주잔고 부분도 꽤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이 수주업에 대해서 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요, 일단, 유동성 비율, 요거는 이제 아까 유동성 하면 돈이라 그랬잖아요. 돈이 얼마만큼 잘 돌아가느냐. 일단 부채만큼의 자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요 유동자산이라는 건 전부 다 뭐죠? 유동자가 붙으면 어떤 거요? 골뱅이 어떤 거요? 1년 이내 현금. 1년 이내 현금. 예.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과 돈을 1년 이내에 갚아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단기적인 돈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언제 중요했습니까? IMF 그때 대우건설, 현대건설 다 동아건설 문 닫을 때가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유동성이 없어요. 전부 다 땅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현금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 순이자 보상 비율은 뭐냐면 분명히 부채가 많잖아요.
부채가 많은데 그 부채 가지고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자를 내면 그만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느냐. 이자만 따들어가고 돈 못 벌면 안 되겠죠. 이 부분. 역시 100%. 자, 수익성은요. 역시 순이자 부분에 이게 두 개가 겹쳤네요. 영업이익률은 전체적인 매출액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이 부분이 되겠네요. 효율성 부분은요. 전반적인 수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주 기업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단계 볼게요. 어떤 거를 가져왔느냐, 오늘은. 좀 쉬운 거예요. 바로 서비스 기업 가져왔네요. 서비스 기업이다. 서비스 하면 뭐예요? 예.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하고 주는 거 이게 서비스 아니죠, 이거. 서비스 정의가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 무형의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우리는 서비스 기업이라 그런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두 개인데 교육하고 게임. 사실 게임이 뭐 위에 더 올라가야 돼서 워낙 시장의 규모가 크니까. 여튼 대표적인 게 교육하고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관광, 방송, 컨텐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중에서 조금 종목마다 좀 특이성이 있겠지만은 교육과 게임은요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많아요. 이 두 개가 제일 유사하고요. 여러분은 약간 특수성이 따로따로 있다. 그리고 컨텐츠는요 어디하고 같이 접목이 됩니까? 게임하고 접목이 되겠죠. 일반 컨텐츠는 게임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사실은요 옛날에는 서비스를 돈으로 준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1902년인가요? 영화가 처음 생겨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내한테 해준 거 있어요? 뭐 물건을 준 것도 없어. 그럼 난 돈을 내고 보고 있어. 이게 서비스의 거의 컨텐츠 서비스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발달이 돼가 지금은 사실은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 서비스가 훨씬 더 지불되는 금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특징 볼게요. 제일 먼저 회계학적으로요. 회계 부분으로서는 재고 자산이 없다. 그렇죠. 뭐 용역으로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뭐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공장 설비가 필요한 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 자산이 거의 없다.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유형 자산 또한 굉장히 낮다. 그렇죠. 이거는 물건이 없으니까 없는 거고 역시 공장이나 이런 설비들도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자산이 없으니까 뭐가 없냐면 이 회사를 갖다 만약에 망했다. 그럼 우리 이 회사를 갖다가 어떤 거 해야 돼요? 만약에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은 청산할 때 공장 같은 것들이 있으면 공장 가격이 얼마고 기계가 얼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뭐가 없어. 팔아봐야 나오는 게 아무도 없네. 털어봐야 진짜 빈털터리밖에 안 나오는. 그래서 재무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기업에 정말 순자산이 어느 정도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좀 어려움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은요. 대부분의 경우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뭐예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죠.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 기업은 용역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거 인건비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진폭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비중이 일반 제조업보다는 훨씬 더 높다. 담보가 없으니까 믿을 거는 뭐 돈밖에 없다. 이거. 담보 잡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게임 컨텐츠 개발의 경우에는 수익 변동이 너무너무 크다. 그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같은 게 한번 보자고요. 리니지 이런 게임 하나 만들어내려면 예전에는요. 이 김택진 씨가 처음 NC소프트 출발해서 5명 가지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게임 만들었지만 지금은 천문학적 금액을 넣어야 돼요. 몇천억을 넣어야지 게임 하나가 완성될 정도 규모 큰데 게임은 간단해요. 신나게 봤는데 재미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막대한 돈을 푸는데 재미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크고요. 요것도 뭐예요? 컨텐츠, 영화 같은 경우도 한번 보자고요.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했어요. 투입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돈을 투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영화, 작년 같은 경우도 7번가에 이런 영화들 보면 전혀 기대를 안 했거든요. 천만이 그냥 넘어가 버리죠. 이러니까 컨텐츠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 변동이 굉장히 극심하다. 애니팡 1 나왔다가 인기 쭉 떨어졌다가 애니팡 2 나오니까 요즘에 썬데이 토조 같은 경우 주가 바닥에서 막 올라가고 수익 변동이 크면 뭐 더 크다? 주가의 변동도 굉장히 크다. 그럼 이런 것들은 분석하기가 쉽다 어렵다? 무신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업은요,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한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지만, 오류가 제일 많이 나는 것도 또 이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기가 결코 여러분들 투자하기는 만만치는 않은 업종이 게임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수익 구조 보면은요, 교육 및 게임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온라인 이용료죠. 그래서 뭐, PC방이나, PC방 이런 데서 월정액으로 뭐, 게임 하기 위해서 한 10,000원이라도 내는 게 있어요. 그런 게임. 또는 교육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유료 동영상 강의, 한 달 수강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일정 기간 이용료가 대부분이고요. 또,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런 이용료가 어떻게 되냐면 결제가요, 전부 다 B2C잖아요. 일반 개별적인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결제가 바로 현금 아니면 신용카드로 대부분 결제가 돼요. 야, 이거 기업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돈 떼일 게 없다. 그죠? 매출 채권이 거의 없다. 매출 채권이 없고 거의 뭐예요? 현금. 물론 신용카드가 매출 채권인데 요거는 매출 채권인데 며칠짜리? 3일짜리죠. 그러니까 현금하고 마찬가지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여기까지가 옛날에는 이게 다 했어요. 이게 끝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서적하고 저작권 수입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나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있잖아요. 영어 시험 치는 책들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토익, 토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요 책들의 최강자는요, 전부 다 우리나라입니다. 요 점수 뽑는 데는 우리나라 책보다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수학의 정성이다 뭐 이런 것들 다 일본에서 갖고 와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지금은요, 일본 출판사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책 가져가가지고 번역해요. 영어 관련해서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오히려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도 토플 교재가요, 한국에서 만든 교재를 카피했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뭐에 강하니까? 우리 이거 무지하게 강하거든. 찍는 거, 단기 속성 완성, 쪽집게, 기신 아닙니까? 최단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점수 빨리 올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부분이 확실히 요즘에는 이 저작권 수입에 발생되는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식도 매 쪽집게 하려고 그래.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게임의 경우에는요, 여기에 있죠. 요즘에는 캐릭터 팔아먹는 게 굉장히 많고요. 해외로 진출하면서 해외 로열티 쪽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요즘에는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내의 온라인 이용료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세계로 나가서 다양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게 또 이런 서비스 기업의 수익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제조기업과의 차이점. 여기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제조기업은 역시 수익 창출이 공장이라면 온라인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원은 아니겠죠. 그죠? 요즘엔 다 온라인이니까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고 유동성 부분에서는요, 풍부한 유동성이 필요하다. 이 자금 압박이 받게 되면 고정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많이 들잖아요. 어떤 거요? 인건비에다가 개발 수수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하위 업체들에 대한 개발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한 고정비입니다. 고정비가 굉장히, 기계를 사고 가지고 있는 고정비가 아니고요. 이런 인건비 개발에 대한 필요 수수료들이 굉장히 비싸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해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드렸죠. 온라인 결제가 대부분이니까 비중이 거의 없다. 채권, 돈 받을 거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 이 매출 채권 돈 떼일 염려에 대비해서 미리 마이너스 잡아놓는 계정이 뭐죠? 대손상각비라는 게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받을 게 한 100억인데 그러면 돈을 갖다가 요 정도는 한 1억 한 2억 정도는 떼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미리 세이브 해두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대손상각비라 그러는데, 대손상각비가 거의 낮다. 돈 떼일 게 없으니까. 현금 아니면 거의 카드니까. 그렇죠? 재고자산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매입채무. 돈 받을 것도 없어, 얘들은. 돈 줄 것도 없거니와, 돈 받을 것도 없거니와, 매출채권. 돈 줄 것도 없어요. 바로바로 현금 회전을 통하는 게 또 이런 서비스 교육, 게임 업종의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육 그리고 게임 관련해서 꼭 확인해야 될 몇 개 계정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매출 채권. 아까 이야기했고요.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 대금. 재고 자산은 거의 비실물이라 그랬죠. 실물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없다. 유형 자산은요, 일반 제조업이 다 한 30%대 가는데 15에서 20%로 굉장히 낮다. 훨씬 더 낮은 상황이고. 매입 채무는 아까 원재료도 없으니까 돈 줄 것도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드렸네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 부분에서는 자,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매출액에서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게. 그래서 게임뿐만 아니고 이제 그 교육 사업도요. 교육 사업도 변동성이 너무 커요. 너무 크다.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육 서비스가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다가 그 다음에는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우리나라 대표 이제 교육하면 어느 회사입니까? 손준시, 메가스타드 같은 경우 대표 회사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이 회사의 순이익의 증가와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꺾여요. 야, 이런 부분이 바로 뭐예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 일단 판관비죠. 나오네요. 판매관리비, 수수료와 개발 수수료예요. 인건비 등의 고정비가 너무 크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와 인건비, 고정비가 너무 크다.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은요, 이런 회사들은 반드시 항상 이익보다 더 많아야 돼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알차게 돌아가야 되지, 현금 흐름이 부족하게 되면 바로 고정비가 큰 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정비가 큰 산업은요, 자금의 회전이 느려지면 굉장히 무서워져요. 대표적인 기업들은 어떤 거예요? 제조업에서는 고정비가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고정비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대 1 감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정비가 클수록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고정비가 큰 산업의 특징이 또 뭐예요? 한번 돈이 들어오면 무진장 많이 들어오거든. 그때 세이브를 잘 시켜두고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또 이런 서비스 기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기업 판단 지표, 역시 게임만 먼저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교육, 다른 것들도 다 연계해서 할 건데요. 대표적인 게 게임이니까 한번 볼게요. 이런 유동성 비율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동성 비율 전체적으로 10% 이상이 안전하다. 유동성 비율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현금을 가동할 수 있는 전체 자산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현금을 가동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필요하고요. 순이자 보상률, 이자보다 반드시 이익을 더 많이 내야 된다. 100% 이상 내야 된다. 이걸 볼 수가 있겠네요. 수익성 측면으로 본다면, 자, 이 부분 체크하자고요. 영업이익률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요, 한 10%만 넘으면 괜찮아요. 제조업의 경우는. 그런데 이 교육, 게임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어야지 안전한 기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조업보다는 좀 더 어떤 거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요구한다. 이 정도 알아두셔야 되고. 자기자본 이익률 요거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ROE라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15% 이상이면 안전하다. 요것도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정도면, 한 8%만 넘으면 안전하고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게임 업체,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15% 이상 정도는 돼야지, 좀 안전하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 부분은요, 총자산분의 뭐냐면 매출액이 몇 바퀴 돌아가느냐. 이 부분이에요. 너네들 회사가 자산이 100억인데 매출액이 몇백억 나오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최소한 회전율이 50% 이상이면 양호하고 40% 이하일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제조업의 2배 정도는 돼야 된다. 제조업의 2배, 이익도 2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업체들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한 12%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15%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단계라면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 오늘 서비스업 그리고 수주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다뤄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문자 상담, 전화 상담 종목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신 종목을 문자나 전화로 주셨는데요. 우선, 자, 문자, 보러 들어온 107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 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중기전략 세워도 될지 진단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방금 지금 교육하고, 게임했는데, 메가스터디가 바로 나왔네요. 자, 메가스터디 매수가가요, 82,000원 나왔네요. 메가스터디. 82,000원 나왔고요. 82,000원. 그리고, 지금 비중은 한 20%. 82,000원이면 이제 최근의 내용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메가스터디. 주가 보시면은, 어때요? 389,900원 가던 주식이죠. 389,900원. 근 40만원 가던 주가가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살금살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메가스터디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차입 경영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는 무차입 경영이 없었어요. 신도리코, 메일유호 빼고는, 남양유호 빼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많아졌지만, 이 메가스터디도요. 아까 제가 방금 이런 설명해 드렸잖아요.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했는데, 유동성 부분에서는요, 이 메가스터디 따라갈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멋지게 올라갔다가 아무리 떨어져도 그래도 가격 보세요. 83,500원. 굉장히 비싼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의 자산적 가치가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PBR 같은 경우도 지금 1.48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상황은요. 일단은 자산적인 측면으로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메가스터디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빨간 막대가 뭐냐면 매출액이에요. 어때요? 2011년까지 매출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다가 매출액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감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록색과 이 노란색이 이익선인데요. 이익들이 어때요? 매출액 증가되면서 올라갔다가 매출액 떨어지니까 같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의 이것도 사이클을 이제 어느 정도 사이클을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지만은 현재 가격은 좀 올라오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 매출액 전망은 좀 괜찮은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번에 지금 뭐냐면 EBS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입, 수능 간소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교육 이쪽의 매출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인데, 예림당하고 이 Y 서비스, 그리고 세계 글로벌 진출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여튼 매출액 축소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다. 다만 아직까지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으니까요. 현 수준이라면 일단은 보유는 20%니까요. 일단 계속 좀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손절 라인 그리고 가격까지는요. 아직은 걱정 마시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전화 상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크루셜텍이에요. 크루셜텍. 네. 예, 이 크루셜텍은 얼마에 사셨죠? 1,750원에 15%예요. 750원에 1,750원에 15%예요. 예. 15%. 어떤 내용 때문에 사신 거죠? 삼성에서 갤럭시 S5에 네. 이제 관계돼갖고 좀 매수를 해봤는데, 네네. 제가 매수하고 며칠 있다부터 계속 지금 하락세여갖고, 그렇죠. 오늘 더 떨어져서 이걸 네. 과연 가져가야 되려는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네. 그러니까 좀 반등 시에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 알겠습니다. 손절할 건지 계속 중기적으로 보유할 건지가 제일 궁금하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크루셜텍 1,750원에 매수하셨으면 결코 높은 그 매수 가격은 아닌데요. 크루셜텍이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기본적으로 휴대폰 케이스 만들고요. 이 옵티컬
트랙패드 만드는 이런 회사인데 어떤 부분에 있었냐면 이 삼성 갤럭시 S5에 지문 인식이 이제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원래는 지문 인식 거의 들어간다. 홍채는 안 들어가고 지문은 들어간다 했다가 지금은 지문도 첫 판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내용은요. 일단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충격만 있고 기대감은 없었는데 이런 거는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본질적으로 봤을 때 자, 이 크루셀텍 본질적인 그래프 한번 보시죠. 매출액 그림이 어떻습니까? 빨간 막대. 매출액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그와 동시에 이익도 떨어지고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고요. 코스닥 IT 기업도 투자하시는 분들께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지금 좋아진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코스닥 기업들은 중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은요, 좋아지더라도 바로 반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가격은 추가적으로 떨어질 자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등이 나와서 10,000원 정도 올라오면은요, 750원 정도는요, 올 한 해 복 받으라고 그냥 기부했다 생각하시고 나오세요. 그냥 10,000원 정도에 나오셨다가 항상 확인하고 재매수를 한다든지 하자. 아까 좀 빨간 막대가 돌아서는 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나는 시점에 다시 들어가세요. 그때 복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통화 연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화 주셨죠? 네네. 어떤 종목이죠? 네,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 예. 이야, 축하합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35,300원에 40%입니다. 35,300원에 40%예요.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엊그저께 그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야, 예. 내가 욕심이 있어서 한 4만원 정도는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예. 4만원을 못 찍네. 그러니까 4만원까지 갈라니 궁금해서요. 예, 그거 사장님 마음이나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아요. 4만원 오면 다 때리려고 하니까 4만원 50원 남겨주고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소화기 내려놓으시고요. 하이닉스 전망 네. 제가 상세히 해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닉스 사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제가 우리 주식 승천인가요? 대박 플러스에 추천한 시점이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요 지점에 추천했습니다. 예, 요 지점. 즉, 얼마냐? 28,000원에 작년 7월 달이죠. 이때 추천했어요. 그런데 요놈들이 내가 추천한 지는 알고 자동 손절매가 나갔어요. 자동 손절매가 나갔지만 제가 반도체는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홀짝수다, 홀짝. 뭐예요? 홀수에 좋고 짝수에 안 좋아요. 그렇다면 어떤 거냐면 올해가 무슨 해? 짝수죠. 1, 4분기까지가 피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1, 4분기까지는 괜찮은데 요거 그림만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자, 이렇게 주기를 타는 보세요. 빨간 막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죠. 이 모습이 꺾일 때까지는요. 괜찮다. 근데 이게 언제 꺾이느냐? 2분기에 꺾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도 안 하셔도 되고요. 좀 더 가지셨다가 4만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4만원 넘어가니까 4만원 넘겨서 이제 한 45,000원 정도 갈 때까지는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상담은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종목 한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이번 추천 종목은요, 웅진케미칼입니다. 제가 하여튼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아니면 주식 승천 출연하잖아요. 그죠?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가지고요. 그때 한 1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또 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꼭 집어서 다시 매수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웅진케미칼.
국내 기업은 국내 2위 폴리에스터 원명 원사 생산업체인데요. 일단 수처리 여과막 부분에서는요, 이 독보적인 일입니다. 독보. 이러다 보니까 원래 GS에서 가져갈까, 롯데에서 가져갈까 서로 막 이렇게 우선 협상자 나 좀 시켜둬 이래 했었는데 안 해 했다가 결국 뭐냐면 원래 합작을 했었던 이 도레이 첨단 소재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도레이 첨단 소재가요, 이 수처리 여과 부분에서는 굉장히 일본 자본인데 굉장히 큰 폭으로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이제 작년에 이제 뭐냐면 합병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2, 4분기부터는, 이제부터는 실적으로 바로 들어갈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전망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매출액이 줄어들었다가 4분기, 1분기를 저점으로요, 턴어라운드가 될 겁니다. 2분기는 수처리 여과막 부분에서 도레이와의 확실한 시너지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 일본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가 어떤 매수하기에는 아주 좋은 최적 포인트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밸류 밴드 차트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자고요. 둥그스름하게 쭉 떨어졌다가 어떻게 해요? 쭉 돌아서 나가는 거죠. 그럼 주가도 어떻게 해요? 둥그스름하게 떨어졌다가 쭉 돌아서 나가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심 밴드, 중심 가격 부근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밸류 밴드라는 것은 이 기업의 이익과 자산 규모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 파란색 부분에서 이익이 증가, 즉 하방으로 떨어지는 부분에서요, 상방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주가 상승폭 한번 보이십니까? 자, 떨어지는 도중에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는 부분에 주가가 급등하잖아요. 그 이후부터 요 밑에 하단부 두 개에 내려오질 않죠. 어디서만 논다? 위에서만 논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이 밸류 밴드를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 밸류 밴드를 많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걸 이해를 하시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밑에 두 칸에서 놀고 올라갈 때는 위에 두 칸이다. 그럼 올라갈 때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가운데서 매수를 해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매도는요, 최상단 부분에서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자 이거 아닙니까? 얼마에 사자? 12,200원이면 된다. 12,200원이면 좋은 가격이다. 목표 가격은요, 아까 최상단 부분이 12,500원이에요. 12,500원까지 한번 탁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2,500원까지 한번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손절매가는 9,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별표 친 거 있죠? 그만큼 꼭 기억하셨다가 써먹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